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문제로 위태로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1930년생이신데 일제시대를 이제 거치고 또 북한에서 이제 살면서 5년 동안 공산주의 그 체제하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겪으시고 여기 이제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제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전 나이가 이제 올해 만 59세, 11월이 되면 이제 60세가 됩니다. 저는 한 번도 일제 식민지 아니면 공산주의 이런 거를 제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만 이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자, 이러고 있는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이런 나라를 볼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그 상황이 지금 제 앞에 놓여 있고 여러분 앞에도 이제 놓여 있습니다. 제 아내가 어떤 목사님이 2019년 3월 현재 대한민국의 당면한 그런 그 문제, 이걸 이제 분석한 그런 글, 이 상태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글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이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글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제가 좀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냥 전달하는 그런 시간으로 뭐 이걸 설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제목을 2019년 3월 대한민국의 당면한 문제와 교회의 역할 그냥 이렇게 잡고 그냥 뭐 강연 반 끝에 가서 이제 설교 조금 이렇게 해서 권면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의 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보수든 진보든 중립이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또 앞으로 이 나라에 계속해서 살고 싶으면 이 글을 꼭 읽어야 한다. 조국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좌우파 이념을 초월해서 오늘 제시하는 이 글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 등에 의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저희는 광복을 맞게 됐는데 우리 힘으로 맞은 것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의 그런 힘에 의해서,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3년이 지난 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나라를 건국을 했습니다. 1945년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그 이후에 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구미 열강으로부터 독립하고 유엔에 이제 가입해서 독립국가로 새롭게 이제 출발했습니다. 근데 세계 2차 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들 가운데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룬 전 세계 유일한 국가, 이 유일한 국가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된 나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정말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그런 나라인가. 그래서 쭉 이렇게 그 통계 지표 이런 것들을 이제 나열을 했습니다. 한번 그냥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DP 세계 11위, 수출 세계 8위, 그 다음에 IMF 같은 엄청난 재정 위기를 단 2년 만에 극복한 유일한 나라, 과거 식민지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OECD에 가입한 나라, 반도체 생산 세계 1위, LCD 생산 세계 2위, 지하철 평가 세계 1위, 전 세계 모든 공항 평가 세계 1위, 인천공항이 세계 1위입니다. 계속 세계 1위예요. 범죄 검거율 세계 2위인 치안이 확보된 나라, 세계 속에 드물게 여성부가 존재하는 나라, 여성의 인권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확장이 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률 세계 1위, 컴퓨터 보급률 세계 1위,
그 다음에 초고속 인터넷 속도,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어느 면에 세계 1위. 다른 나라 한번 가보시면 인터넷이 얼마나 느린지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오직 대중교통만으로 여러 도시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 세계에서 AS 서비스가 가장 신속한 나라. 인도니 하다못해 미국이니 어디 한번 가보세요. 이런 AS가 존재하는가? 이렇게 빨리 해주는 나라가. 세계 5번째로 고속철도를 보유한 나라. 철강 제조 산업, 규모 시설 이런 걸로 세계 1위. 세계 건설 산업 규모 3위.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 세계 3위. 세계 자동차 생산 규모 3위. 국제전기통신연합이 발표한 ICT 발전지수 세계 1위. 특허시장 점유율 세계 7위. 세계 주요국 교육체제 평가 순위 1위. 학교 정보화 시설 세계 2위. 역대 기능 올림픽에서 최근 연속 5회 종합 우승한 나라. 세계에서도 드물게 그것도 식민지 재배에서 벗어난 이와 같은 국가 중에서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 평균 IQ가 105를 넘어 세계 10위 안에 드는 그런 국가. 문맹률 1% 미만인 유일한 나라. 새마을 운동으로 아시아 많은 나라들의 발전 모델이 된 나라. 그래서 2011년 UNDP, UN 개발 프로그램에서 삶의 진로는 전 세계 15위다. 이렇게 나라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 나라가 이렇게 좋은 걸 너무 모르니까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딴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슈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책의 이름이 뭐냐?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21세기 북스에서 나온 거예요.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그래서 이분이 아시아에 등장할 또 다른 1등 국가는 한국이다. 이 나라가 이념 갈등 겪지 않고 온 세상이 정상적으로 나가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도 이쪽으로 해서 초지일관 지금 몰고 나갔으면 전 세계 지금 3위, 4위 국가가 되고도 남아요. 이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소모하는 거 보세요. 안 되고 썩어 빠진 지팡이, 이거 짚으면 사람 죽는 이와 같은 그 지팡이, 이걸 가지고 이걸 의지해서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지금 하니까 그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대기업을 옥죄고 노조를 그냥 떠받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태지. 이것만 지금 제대로 해서 하나의 국력을 모아갖고 에너지를 하나로 이제 집결했으면 지금 세계 3, 4위 되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좋은 나라, 이 포텐셜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만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문제가 이제부터 시작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가 이제부터 시작이 된다. 발전은 여기가 끝이고 가만히 본인이 지나온 몇십 년 동안 이 역사를 살펴보니 이제는 이제 내리막길로 내려갈 것만 남아있는 거다. 우리나라가. 며칠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3만 불 달성하고 났더니 이제부터 빈곤 국가가 이제 되기 시작한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3만 불 달성을 했어요. 이제부터 거꾸로지기 시작하면서 빈곤만 우리 앞에 지금 남는 이와 같은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자, 그 이유와 원인을 한번 알아보자고 이 목사님이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전의 한계와 모순이 있다. 무슨 얘기냐? 어떤 나라의 역사든 부침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다. 어느 나라든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 제국도 멸망했고 몽골 제국도 이제 사라졌고 아시는 것처럼 한때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그 영국이 만들어 놓았던 그런 대영 제국도 이제 다 결국은 패권을 미국에 내주었고 또 미국도 한 200년 지나가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결국은 패권을 이제 내주고 결국은 몰락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나라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결국은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 게 그게 사실이다. 부침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럼 대한민국도 지금까지 쭉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있어요? 내려가야 되는 게 맞아요. 내려가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나라와 달리
대한민국의 발전, 여기에는 피로가 너무 급격하게 빨리 왔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이게 쭉 올라왔다가 지속이 좀 쭉 되는 가운데 나중에 이렇게 천천히 내려와야 되는데 그냥 급격하게 이제 몰락할 수밖에 없는 이 정도의 피로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뭐 술을 드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인데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어요. 하다 보니까 이 흘러내린 술에 온 국민이 취해서 나라가 지금 비틀거리고 있다. 그래서 내부 모순으로 나라가 좌우 종횡 이랬어요. 좌우 종횡 4분 5열 지금 갈라지고 있고, 그걸 가만히 살펴보니까 조선 말기에 사색당파, 이것 때문에 결국 국가가 멸망하는 이와 같은 거를 자기 목사가 성경을 조명해보고 역사를 이렇게 조명해볼 때 이게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 그러면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이런 원인과 이런 그 분석을 이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만 스스로 망하는 자는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는 돕지만 스스로 망하겠다고 자꾸 낭떠러지로 가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걸 누가 도와주겠어요? 두 번째, 근로의욕의 상실과 무상복지 사회주의 병이다 그랬습니다. 이분 말씀이 성경에 가서 보면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꾸 퍼준다는 겁니다. 북한에 퍼주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 국민을 먹여 살리려고 하지 않는 국가를 자꾸 도와주려고 하면 그러면 도움을 주는 국가나 도움을 받는 국가 둘 다가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일하는 사람만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만 바보가 된다. 그래서 국민은 그냥 감나무 아래 가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 그 감을 생산하기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국민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이거를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이 와서 무상복지라고 하는 고상한 그런 말을 사용하면 그냥 거기 가서 덜커덩하고 그걸 가서 문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어르신들 가운데 70, 80 넘으신 분들 6.25 다 걷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한 달에 5만 원만 더 준다 그러면 그치 한 달에 5만 원만 용돈 더 준다 그러면 당장 가서 거기 그 사람을 찍거든요. 6.25 다 겪고 공산주의가 뭐고 빨갱이들이 무슨 일을 하고 했다는 거 다 겪고 나서도 지금 와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빨갱이들이 하는 이와 같은 일인데 한 달에 5만 원씩 내가 더 줄 테니까 찍으라 그러면 가서 찍는단 말이에요. 이런 악한 일들이 지금 이 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좀 고상한 말로 이야기하면 무상복지입니다. 이것이 사회주의의 병폐예요. 자, 사회주의라고 하는 거 가서 보세요. 국민이 100명이 있잖아요. 반으로 딱 나뉘어요. 이 국민의 반은 내가 일을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 반은 내가 일해도 다른 사람이 가져가니까 내가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되니까 다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이래서 사회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반은 남이 해줄 거야 하고 일을 안 하고 나머지 반은 내가 일해봐야 남이 뺏어가는데 내가 뭐하러 열심히 일해 이러니까 일을 다 안 하는 게 그게 사회주의거든요. 지금 경제가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셔서 한번 조심스럽게 경제난 이런 뭐 매일경제니 한국경제니 경제역에 한번 가서 보세요. 며칠 전도 아닙니다. 그저께인가요? 3월 15일 날 IMF가 이례적으로 경고를 해서 한국 이대로 잘못 나가면 경제 파탄 맞는다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3월 4일 날 국제신용평가에서 무디스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또 낮췄어요. 그렇게 하면서 지난해 11월 전망 때보다 0.2%포인트 또 이제 하향 조정한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2.6에서 2.7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무디스는 2.1% 이거 달성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하고 뭐라고 썼냐면 쇼크 수준이라 그랬어요. 쇼크 수준이다. 투자 부진, 수출 악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위축 등이 한국 경제를 어둡게 본 이유라고 무디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나라가 이제 이 옛날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럴 때는 1년에 10%씩 이렇게 넘어가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발이 막 되고 그럴 때는 10%씩 올라가는 일이 가능한데,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딱 고정이 되면 그저 1년에 3%, 3.5% 하면 그 굉장한 거예요. 그 경제가. 경제 규모가 이렇게 큰데 거기서 3%씩이 늘어나면 대단한 거거든요. 그걸 우리 지금 박근혜 대통령까지 그걸 유지를 한 겁니다. 지금 경제 이게 지금 상황이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지금 밑으로 하강을 하는데, 대통령 하나 잘 뽑으니까 지금 미국은 어때요? 경제가 지금 3% 이상을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그 큰 경제가 매년 3% 이상을 지금 이렇게 성장하는 그와 같은 그 말 그대로 호황기를 지금 맞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그 정권은 아주 재주가 좋습니다. 그냥 손만 대면 적자예요. 그래서 2018년 국민연금 수익률이 10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마이너스 0.92%.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앞으로 여러분이 받게 될 국민연금이 계속 줄어든다는 거예요. 지금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여기 20년, 30년 이게 지나게 됐을 때 이렇게 해서 계속 마이너스로 나가게 되면 말 그대로 쪽박 차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남는 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건강보험도 8년 만에 적자 기록했어요. 결국 모든 국민이 다 부담해야 되는 그 부담액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한다고 54조 원을 갖다 썼어요. 그래서 만들어놓은 게 10만 개도 안 됩니다. 그렇죠? 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근로의욕 상실, 무상복지, 사회주의 병이라고 이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념의 혼란, 이렇게 이제 그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념이란 뭐냐? 그것은 이상을 실현하려는 생각과 사상이 그게 이념이다. 그래서 공산주의도 지상 낙원을 꿈꾸며 가꾼 그런 이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한 것처럼 지난 100년 동안 공산주의 실험을 소련, 중국, 베트남 등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모든 국가들이 그 이론 그걸 가지고 실험을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행했어요. 그 한 일이 뭐예요? 한 결과가 뭡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의 자유도가 제일 떨어지고 이 세상에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된다는 게 공산주의 실험을 한 그런 결과예요. 그 결과 또 어떻게 됐어요? 공산주의 하는 국가에서 1억 명 이상의 무고한 사람들 죽임을 당한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이게 지금 우리 눈앞에서 역사적으로 증명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념을 그걸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이 나라를 좌경화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 지금 유일하게 공산주의 국가가 하나 남아있다. 그게 북한이다. 여러분 중국은 엄밀한 의미의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러시아, 베트남 엄밀한 의미의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정치는 공산주의를 하지만 경제는 다 자유시장 경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다 해보니까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체제만 공산주의 체제를 하고 나머지는 다 자유경제 체제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정치든 경제든 모든 거를 공산주의 그런 이념으로 그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북한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 말씀이 북한도 알고 보면 많이 변질이 된 공산주의라고 하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공산주의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어버이 수령동지를 숭배하는 말 그대로 사이비 이단 집단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건 그 어버이 사진이 떨어지면 그거 막 울고 불고 하는 게 그거 보시고 정신병자들이 하는 거고 그 이단에서 하는 일이지 그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한 그 국가를 추종하는 자들이 본인들을 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보 세력이다.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이 사람들은 피폐했던 과거 조선 말의 왕조 국가로 완벽하게 회귀하고 있어요. 진보가 아니라 저 뒤로 계속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어서 정말 진보가 아니라 수구 꼴통 반동의 역할을 하는, 여러분 반동이라는 거 아시죠?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게 이게 반동이거든요. 온 세상이 자유시장 경제 어떻게 하든지 국민을 제대로 먹여 살려야 되겠다고 온 지도자가 다 나서서 나라를 살리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 반대로
돌아가서 지금 100년 전에 어떻게 했어요? 왕조를 지금 구축을 해서 3대 세습을 하는 그런 틀을 완성한 나라가 북한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보입니까? 수구 꼴통입니까? 이게 수구 꼴통이거든. 이걸 진보라고 이야기를 하니 여기에 또 넘어가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냐. 백성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 북한 공산주의 그 체제 하에서는 위에 있는 몇 사람 빼고 나머지는 다 착취의 대상이 되고 만 거예요. 제가 좀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었습니다. 전혀 산하를 돌보지 않아서 말 그대로 북한 땅의 거의 모든 산, 거의 모든 이런 가천이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막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만 조금 오면 어떻게 해요? 다 홍수가 나고 사람이 살 수가 없고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사람이 굶어 죽는 그와 같은 일이 지금 북한 땅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 백성은 상시적으로 굶기 때문에 DNA가 난쟁이로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10cm, 15cm가 지금 작지 않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이건 지금 북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베네수엘라도 지금 먹지 못해서 전 국민이 평균 10kg 정도 체중이 지금 빠지고 있어요. 네. 자연 다이어트, 그걸 이름을 마두로 다이어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마두로가 그렇게 다이어트를 시켜줘서 마두로 다이어트를 해서 그냥 온 국민이 그냥 살이 빠지는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이것이 이 진보주의자들이 꿈꾸는 지상낙원의 현주소다.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북한의 지상낙원을 만든다고 하는 그 자들이 만들어 놓은 지상낙원이 저런데도 불구하고 저기가 좋다고 추앙하는 자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다 포기하고 지금 핵무기 하나에 집중해서 승부를 걸고 있는데 이 핵무기는 두 가지 용도다. 하나는 위협용이고 하나는 자폭용이다. 그래서 위협해갖고 실리를 취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너 죽고 나 죽고 나 죽자라는 벼랑 끝 전술로 지금 핵무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냥 북한만 그러면 좋은데 문제는 이 땅에 그들의 편을 드는 종북 세력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있다. 이 종북 세력이야말로 북한이 믿는 도끼라는 거예요. 이 남한을 찍어버리려고 하는 도끼. 이들이 존재하는 한 북한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 땅에 종북 세력이 존재하는 한 북한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개각한다고 해서 통일부 장관 이렇게 해서 후보자 낸 거 보셨죠? 여러분 한번 그 사람의 발언과 그렇죠? 나와 있는 그 자료를 한번 가서 보세요. 이게 대한민국 시민인지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대한민국 시민인가?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이런 말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정말 인격이 제대로 돼 있는 사람인가? 의심이 되는 그런 사람이 통일부 장관으로 지금 추천이 되어 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가치를 반대하고 북한을 주장하고 미국을 반대하는데 또 아이러니가 있어요. 가서 보세요. 아이들은 다 어디 보내요? 미국에 보내잖아요. 참 이런 아이러니. 이게 위선인 겁니다. 좌파들의 이 위선. 미국 싫다 그러고 반미하고 중국 좋다 그러고 북한 좋다 그러면 그럼 그쪽으로 유학을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애들도 북한의 평양으로 보내야 되는데 꼭 애들은 미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미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북한이 믿고 있는 남한을 찍어 없애려고 하는 그런 도끼라고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대한민국이 그거 말고도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성문란과 도덕적 타락. 망하는 나라의 말기 증상으로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성적 문란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긴 얘기 필요치 않다. 빅뱅 이번에 승리니 정준영 사건이 몰카 사건이 그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누구나 다 알면서 그러면서 모르는 척하면서 자신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는 이와 같은 현상이다. 여러분 요새 중학교 아이들 이렇게 남녀 아이들 이렇게 다니는 거 보세요. 그 껴안고 이러고 이런 거 보면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같아요, 부부.
부부보다 더해요. 그걸 그냥 대낮에 지금 애들이 그러고 사는 지금 사회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요즘 동성애가 화두다 그 말씀하시면서 커밍아웃이 자랑이 됐어요, 여러분. 옛날엔 부끄러워갖고 숨어 다녔는데 이제 동성애 와서 커밍아웃하면 그냥 사람들이 전부 자랑스러운 그런 일이라고 칭찬하는 그런 일이 된 거예요. 여기서 지금 모자라서 또 어떻게 돼요? 법을 만들어갖고 차별을 금지하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성애자 차별하는 분 있어요? 동성애자가 오면 자동차 타지 말라고 그러고 전철 타지 말라고 그러고 뭐 하지 말라고. 여러분, 무슨 차별 대우가 이 사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거 자기 좋아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요? 아무도 관여하지 않아요. 다만 이런 동성애 차별 금지법 이런 게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역차별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거지. 그분들이 뭐 동성애라든 뭐 하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할 이야기도 없는 거고. 다만 그렇게 법을 만들어버리면 이슬람 난민법인에서 그걸 보호해주겠다고 만들어버리면 이 안에 사는 시민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묻는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서 창조하셨을까? 한번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다시 묻는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종족 보존은 어떻게 되냐?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이 대한민국 종족 보존이 될 건가? 여기에 대한 대해답이 없이 계속 이 방향으로 나가서 특별히 동성애가 창궐하게 되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자멸, 그 다음에 멀리 나가선 인류의 자멸로 이어질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섯 번째, 이 나라의 부정부패, 이것 때문에 국가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부정부패라는 거는 기회를 선점하려고 하는 잘못된 그런 노력이다. 아니면 노력을 하지 않고 과실만을 따먹으려는 공짜 심리가 그게 부정부패다. 그래서 여기에 문들러서 이렇게 돈 조금 주고 이렇게 하면 뭐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면 누가 일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좋은 지위를 차지하고 좋은 걸 차지하고, 그렇죠. 땅 사고 하는 것도 정보가 빠져나가면 돈 있는 사람이 가서 땅을 다 사고 그러면 그럼 거기 상이 또 오르게 되고, 이러한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부정부패가 심해지게 되면 아무도 일을 힘들여가면서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회에는 불법과 편법만이 대접을 받게 되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정상인과 비정상인의 위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애꾸 나라에 가면 두 눈 가진 사람이 비정상인이 된다고. 그렇죠. 다 눈이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 두 눈 가진 사람이 가면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비정상인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이 지금 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조건에 이 부정부패도 빠지지 않는 단골손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대한민국이 또 망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그건 뭐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 인구 감소라는 겁니다. 인구 감소. 아기를 낳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땅이 좁습니다. 그동안 인구가 많았어요. 그 많은 인구, 좋은 머리를 가지고 세상을 개척해서 지금 경제에 10대 대국간에 지는 이와 같은 엄청난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OECD 국가 중에 거의 맨 밑이에요. 부부가 결혼해서 애를 한 명을 지금 못 낳는 이와 같은 지금 상황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출산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고령인가는 계속해서 급속도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유지가 될, 희망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인구 감소,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 이런 것들이 이제 거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지금 인구 감소는 복원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복원시킬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나라의 몰락을 우리가 눈앞에 지금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은 스스로의 치유 능력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는 이와 같은 스스로 치유되는 것, 복원되는 것을 기대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 개념이 바뀌고 있어요. 직계만 있고 반계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모, 삼촌, 조카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녀는 나 하나 이렇게 남는 이와 같은 그 추세로 계속해서 나가다 보니까
부모가 낳아서 애 하나만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그 아이가 배려라든지 협조라든지 같이 협동한다든지 이런 걸 모른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회가 계속해서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지속이 되면 그럼 이와 같은 악한 사회 현상으로 번지면서 국가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는 골다공증 앓듯이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채워지게 되면 그럼 다 이기심만 가진 그런 사람들로 남게 돼서 결국 국가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또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해결책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든 누가 나서면은 여러 가지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어떤 식으로든 자녀를 마음껏 낳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 장려책을 쓰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자연적으로 국가가 인구가 감소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이런 구조가 지금 대한민국의 구조다. 이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번째가 이제 민주주의.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민주주의는 뭐였냐? 공산주의에 맞선 완벽한 그와 같은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또 뭐라고 배웠냐?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민주화된다고 그럼 민주주의 한다고 하면서 지금 나라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선거에 몰입하고 있고 또 선거가 그냥 계속 진행이 되면서 부정부패 이런 거 온상이 되고 지금 아주 선거병에 지금 걸려 있다는 거예요. 선거병에 지금 걸려 있다. 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웃기는 것은 민주화라는 괴물이다. 그저 민주화라고만 하면 모든 거 아무도 꼼짝 못하는 말 그대로 민주화가 만능이 되었다. 그래서 강도가 민주화 유공자가 되고 폭력이 민주화 운동이 되어 가담자는 각종 혜택을 누리는 이와 같은 괴현상의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80년대 이때 광주 사태 이게 발생할 때 사람들의 그 민주화에 대한 것 같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시점에 어찌됐든 5.18 이 광주 사태 이게 발생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민주화하자고 해서 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유공자가 나왔으면 그 유공자 되는 사람이 그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는데. 근데 왜 명단이 공개되는 거, 그건 민주사회에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명단이 공개돼야 저 사람이 한 일이 정말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칭송해야 될 민주화 운동이야.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에게 당연히 포상을 줘야 되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고 그 사람을 기리는 게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왜 그래요? 안 합니다. 민주하고 유공자가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유공자가 됐는지 밝히질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유공자가 돼서 대대손손 이어가면서 잘 살아야 되고 또 가산점까지 받아갖고 판사, 검사, 경찰, 고위공무원, 말단 공무원 할 거 없이 이 나라 근간을 이루고 이런 공무원 사회에 이 사람들이 계속 들어가서 정권을 유지하고 모든 걸 하게 되면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런 것들이 민주화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을 통해서 괴물로 등장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뭐가 나왔어요? 하여튼 5.18만 언급하면 형사처벌하겠다는 이런 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민주화냐?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여러분 민주화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것이 진정한 그런 민주화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했던 그런 유공자들이 정말 민주화를 위해서 한 분이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도와줘야 되고 자손들 도와줘야 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더 진행되면 국가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배 타고 놀러 가다가 사고로 죽은 자들도 유공자 자격을 달라 그런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광장에 촛불을 들면 그것도 민주운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야당의 원내대표가 국회가 이제 열리면서 주어진 시간에 발언하니까 민주주의를 가장 신봉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민주당입니다. 민주주의를 그렇게 사랑해서 그리고 어떻게 들고 일어나서 야유를 하잖아요. 그 여성 의원이 여기 서서 당연히 법적으로 보장이 된 그 시간에 그렇죠.
대표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안타까운 게 있어요. 나오는 언론에서 나오는 거면 다 이 왜곡을 해서 발언하는 거예요.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외국 언론들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 제발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바르게 처신을 해달라고 어떻게 했어요? 간곡히 부탁을 한 거지.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대변인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가서 보시면 다 이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앞뒤 가서 그 동영상을 보세요. 이분이 간절하게 그렇게 불리지 않도록, 너무 창피하니까 그렇게 불리지 않도록 좀 처신을 좀 바르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부탁하는 게 그 연설의 핵심이었습니다. 내 말만 민주주의고 다른 사람 하는 말은 다 부정하면 그러면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도 이 민주주의 한다는 사람들이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어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등의 공로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런 사람들의 유산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살고 있는 거, 여러분, 이런 분들의 피땀 어린 이와 같은 노력이 있었고 국민들이 여기에 부응해서 따라와 줬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배은망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배은망덕인데 지금 이 나라에 근간을 놓아줬던 이런 분들에게 배은망덕하는 그런 일을 지금 이 세대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자당의 대통령을 탄핵해서 민주주의의 법치,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를 완전히 붕괴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오직 내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이러한 그 가치를 가지고 이 국가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펜앤마이크에서 특종 기사를 터뜨렸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기 전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미 8명이 다 작당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8대 0으로 탄핵을 지금 시키려고 하니 미리 하야해라.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보내갖고 뭘 한 겁니까? 재판 농단을 한 거잖아요. 이런 건 이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걸 다 민주화라고 그러고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당 야당 가릴 거 없어요. 지금 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오직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거, 그걸 위해서 지금 모든 걸 갖다 내팽개치고 있고, 국가가 어떻게 되든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든 뭐가 어떻게든 상관없이 국회의원 한 번만 더 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사람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라의 등골을 빼먹자는 찰나적 이기주의의 본질이다. 나라의 등골을 빼먹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의 등골. 그러면서 이것을 속된 말로 하면 먼저 먹는 놈이 임자라는 말이다. 먼저 먹는 놈이 임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했냐? 이런 사회는 짐승들이 사는 정글 사회다. 이게 사람 같은데 이게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사는 정글 사회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끝에 이야기하냐? 여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인간은 결국 짐승으로 변해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인간이 아니라 짐승으로 변하는 그러한 국가다. 이렇게 되면 이 대한민국 사회는 결국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이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그 현실을 이렇게, 이거 말고도 뭐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이제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7가지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추가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몰락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저는 교회의 타락이라고 믿습니다. 교회의 타락.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1,000만 명, 교인들이 1,000만 명이라고 그래요. 인구가 5천만 잡으면 그러면 5명 중에 한 명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대한민국 교회는 어디서 왔습니까? 대한민국 교회는 미국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선교사들이 여기 교회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미국은 어떤 나라냐? 기독교 입국을 한 나라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의 가치를 가지고 그거를 이 신대륙에서 구현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헌법을 만들고 그거를 시행해온 그런 나라가 기독교 입국을 한 그런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 이것이 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유의 극치를 전달해 준 그런 나라, 지난 200년 동안, 그렇죠? 이렇게 했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근본주의, 보수주의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교회 목사나 그런 교회 집사나 거기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 안에 좌익, 그 안에 목사, 집사 아니면 뭐 여기 성도들 가운데 좌익,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옳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러냐? 그건 하나님의 가치에 반대가 되는 거예요. 좌익,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유물론입니다. 우리는 유실론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안에는 그런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그런 교회 안에 그런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는 자들이 좌익인데 이 한국의 교회는 목사와 성도들 가운데 좌익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돼서 스키조프레니아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한 인격체 안에 두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동성애 반대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는 가서 투표할 때는 동성애 옹호하는 정당과 동성애 옹호하는 사람이 우리 지역 출신이니까 가서 찍는 이런 악한 일들이 교인들 안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혈연, 지연, 학연 이런 데 얽매여 갖고 우리 기독교의 가치에 정반대가 되는 동성애 지지하고 이슬람 난민 받아들이고 낙태를 이렇게 찬성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표를 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이 지경으로 되어 가는데도 어찌 목사와 교회들이, 더구나 대형 교회들이 한마디 말을 안 하냐는 겁니다. 한마디 말을 안 하느냐. 교인들 눈치 봐서 그러더라고요. 교인들 눈치 봐서. 특히 대형 교회일수록 잠잠한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가 에스겔서 33장 말씀 1절부터 11절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칼을 가져다가 어느 땅에 임하게 할 때 그 땅의 백성이 자기 지역에서 한 사람을 취하여 자기들의 파수꾼으로 세운다 하자. 자,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다 해서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그런 일, 그렇죠? 이런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목사와 교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 여기 지금 칼이라고 표현했는데 칼이 그 땅에 임하는 것을 그가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를 했는데도 어떤 사람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칼이 임해서 그를 제거하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간다. 듣고도 교회와 목사가 이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듣고도 거기 넘어가서 국가가 망하게 되면 그건 그 사람들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칼이 임하는 것을 파수꾼이 보고도, 교회가 보고도, 목사가 보고도 이건 아닌데 그걸 알고도 나팔을 불지 않으며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칼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취하면 그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제거되었거니와 그의 피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요구하리라.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또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에 여러 때가 있습니다.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시장이고 돌아갈 때는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뭐하러 이야기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이 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되고 하면 저와 여러분 자유를 잃게 되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이들까지 완전히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목사가 목소리를 높여서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인데 교회가 이때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목사가 이때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교인 떨어져 나갈까 봐 이렇게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자기 밖으로 떨어져 나갈까 봐 이렇게 무서워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이 백성의 피를 요구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8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오 사악한 자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그 사악한 자에게 말로 목사와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가서 경고하는 거예요. 너 이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죽는다. 그렇게 경고하지 아니하면 그 사악한 자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요구한다. 지금 여러분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지금 유다가 조금 있으면 멸망당할 그 시점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모든 목자들이 제대로 경고를 내지 않아서 결국 유다가 바빌론의 포로 생활 70년간 가는 그런 일이 생기고 말았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똑같은 상황에서 대언자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서 사악한 자에게 경고해서 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고 명령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 사람 죽고 그 피를 내가 내게서 요구하겠다. 그 얘기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11절에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이에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죽는 걸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가운데 놓여 있지만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 대한민국의 교회와 목사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없으니까 이렇게 선동하고 저렇게 선동하고 그러면 거기 쓸려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는 진리의 성령님이 계시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그 성령님이 한 번이라도 우리를 떠나십니까? 안 떠나십니까? 영원 무궁토록 내주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뭘 주셨어요? 이거 보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것이 악하다고 교회와 목사가 이 사회를 향해서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목사님이 얘기했던 나라는 유감스럽게도 옆에 있는 일본이나 미국이 아니고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악한 상황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망하면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이제 작심하고 방향전환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국군은 대한제국 같은 멸망의 길로 들어선다. 나라가 망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대한민국의 국군은 쇠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서 아주 명언을 썼더라고요. 녹은 쇠에서 생기지만 차차 그 녹이 그 쇠를 먹어버린다. 이 땅에서 종북 세력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결국은 그 종북 세력이 이 땅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옳지 못하면 그 마음, 악한 마음이 그 사람을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진정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 글을 읽고 아는 사람들에게 자꾸 보내고 그리고 후손을 위해서 계몽을 해야 된다. 그러고서 이제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커다란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이 아파트 안에 50가구, 100가구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냥 자기 집 가꾸려고 애를 써요. 그냥 예쁘게 해야 되겠다 그러고. 근데 어떻게 아파트 건물 자체가 지금 붕괴가 되고 있어요. 아파트 건물이 붕괴가 되고 있어요. 이 국가가 아파트입니다. 그 안에 교회들이 다 하나씩 이 방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교회 뭐 하는 건 이거 하느라고 아무리 꾸며봐야 건물이 붕괴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 폭삭 망하는 거거든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국가를 세우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 힘이 없는데. 그래, 불철주야 기도하는 거예요. 불철주야 기도하고 올바른 정보가 있으면 빨리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사람들을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 집에 도둑이 들면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나가서 싸워서 어떻게 무찌르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내 집에 도둑이 들면 내쫓아야죠. 나가서. 그렇죠? 내 교회 이단이나 도둑이 들면 어떻게 해서 내쫓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일 하면서 왜 내 국가에 도둑이 드는데 그냥 나몰라라 하고 이건 정치다. 이건 여러분, 제가 정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살고 죽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고 죽는 거. 왜 그러냐? 우리 삶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이것이 올바로 되지 않으면 아파트가 금이 가면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국가를 망치는 자들에게 왜 투표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경상도 분이라고 왜 경상도 분에게만 투표하세요? 전라도 분이라고 왜 전라도 사람에게만 투표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내 나라를 살리는 사람에게 투표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를 도둑질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내 고향 출신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나랑 같이 학교 다녔다고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같은 교회를 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맞습니까, 여러분?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이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내 아들, 딸이라도 거기서 투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기하 7장 14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읽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면서 낸시 여사와 함께 이 킹제임스 성경에 손을 얹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낭독을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 무슨 얘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 그렇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저 밖에 나가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역대기하 7장 14절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주여.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폭력을 쓰는 사람입니까? 무슨 힘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내 얼굴을 구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기본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 이거 다 어떻게 하든지 척결해야 되겠다고 노력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교회가 나라와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목사가 애를 써서 알리고, 그렇죠? 경고하고, 그렇게 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의 기도를 듣고, 그렇죠?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할 거 없이 시간이 나고 차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항상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 남은 이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사람들 구원하고 그러다가 이제 공중에 휴거돼서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테니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서 이와 같은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21세기 살아가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